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2-12 WKBL 우리은행 KB스타즈 해시태그 홈팀 우리은행 2승 5패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 127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62-5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5 홈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62-71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2-43, 3점 슛 5-3, 범실 9-11의 결과 김단비가 17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줬고 이명관 13득점, 9리바운드 이외에 이민지 14득점, 세키 나나미 14득점의 지원 사격이 나온 경기. 최근 상승세에 있던 이해란을 무력화시키는 트랩 수비가 신의 한 수가 되었으며 골밑 득점은 허용하더라도 상대의 3점 슛을 차단하는 수비로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1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KB스타즈 4승 3패 KB스타즈는 직전 경기 1210 원정에서 BNK 썸 상대로 78-8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6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53-62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28-40, 3점 슛 11-8, 범실 6-9의 결과 송윤아 18득점과 강희슬 16득점 포함 6명의 선수가 9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WKBL 최초 8관왕 국보센터 박지수가 신우신염 진단을 받아서 5경기 연속 결장한 공백으로 리바운드와 골밑 싸움에서 밀린 경기. 3쿼터 한때 10점 차까지 리드를 허용한 경기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하겠지만 수비에서의 아쉬움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 또한 박지수는 15일 삼성생명전 복귀를 목표로 훈련을 시작했지만 우리은행과 경기 출전은 힘든 몸 상태가 된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승 1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1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은행과 원정에서 65-69점 반전 38-43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44-37, 3점 슛 7-13, 범실 10-6의 결과 최근 5경기 2승 3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박지수가 결장한 1차전에서 승리를 기록한 KB스타즈이지만 2차전은 원정에 불리함이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1차전 당시 외국인 선수들의 적응 문제로 로테이션 계획이 흔들렸는데 최근에는 세키 나나미가 팀에 녹아들었다. 우리은행이 1차전 패배를 서록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우리은행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 5패 구간호 2.12-12 KBL 수원 KT 안양 정관장 해시태그 홈팀 수원 KT 손익분 9승 10패 수원 KT는 직전 경기 127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63-6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5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1-96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0-47, 3점 슛 3-7, 범실 12-17의 결과 2쿼터와 3쿼터에서 LG 득점을 각각 7득점으로 묶으며 59-42까지 앞섰지만 4쿼터 4-24의 체력 저하와 리바운드 열세로 흐름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했던 경기 38.7%의 팀 아투와 15.8%의 팀 3점 슛 성공률에 그쳤으며 문정현이 32분여 출전 시간 동안 1득점에 그쳤던 상황. 또한 김선영과 하윤기의 부상에 따른 결장 공백도 크게 나타났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연패 흐름 속에 5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안양 정관장 13승 6패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129 원정에서 고양 손호 상대로 87-7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6 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0-67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27-32, 3점 슛 14-6, 범실 11-12의 결과 조니 오브라이언트, 문유현, 김종규, 전성현 등 정관장의 주요 자원이 결장했지만 14개 3점 슛을 45.2%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었던 경기. 박지훈 19득점 3리바운드 7어시스트 2스틸이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고 변준형 18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도 함께 힘을 보태며 백코트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했던 상황. 또한 김영현 12득점과 브라이스 워싱턴 10득점의 지원 사격도 나왔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연승 흐름 속에 6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수원 KT가 원정에서 68-62점 반전 34-36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33-33, 3점 슛 10-9, 범실심 -14의 결과.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정관장의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경기 후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부기가 심해져 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통증이 남아있어서 고향 소노와 경기에 결장했고 수원 KT와 경기 출전 여부는 경기 당일 상태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경기 이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 동안 시즌 5연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영 정관장전 맞춤형 전략 전술을 가다듬어 온 수원 KT의 강한 압박 수비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가능성이 높은 선택 수원 KT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3.12-12V- 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 대한항공. 해시태그 홈팀 OK저축은행 6승 7패.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129 홈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5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2-3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블로킹 20-12, 서브 7-4, 범실 28-27의 결과. 디미트로프 26득점, 50%가 양팀 합쳐 최다 득점을 올리며 중심 역할을 했고 팀 서브 에이스 7개와 함께 무려 20개의 블로킹을 합작하며 서브와 높이에서 5위를 기록한 경기. 차지환 22득점, 정광인 13득점, 박창성 11득점, 5대 10득점까지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수비에 대해서는 부용창과 정광인을 중심으로 집중력이 돋보였던 상황. 다만 세트별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던 이민규 세타가 경기 흐름을 읽는 부분과 2단 토스 선택에 아쉬움이 있었던 탓에 첩전을 펼쳐야 했다는 것은 찜찜한 부분으로 남았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4승 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대한항공 11승 1패.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127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4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다. 10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18-9, 서브 4-2, 범실 25-21의 결과. 카일 러셀이 22득점에 서브 에이스 3개, 백어택 7개, 블로킹 5개로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하며 승부처를 지배했고 정지석고 공격 성공률 62.50%로 19득점을 기록한 경기. 중앙에서 김민재가 12득점으로 속공과 블로킹에서 중심을 잡았고 김규민과 정한용도 고른 득점 지원을 해냈던 상황. 또한 베테랑 곽승석이 부상에서 돌아와 시즌 첫 경기를 소화하게 되면서 선수층은 더욱 두터워졌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연승 흐름 속에 5승 1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OK저축은행이 원정에서 2-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5-12, 서브 4-6, 범실 26-25의 결과. 올 시즌 2패 포함 3연패 흐름. 해시태그 배팅 추천. OK저축은행은 최근 4경기 3승 1패로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세터 이민규의 세트 운영 기복이 반복되며 경기 흐름이 끊기는 구간이 존재한다. 직전 경기에서 블로킹 20개를 기록하며 높이 싸움에서 완승했지만 세트마다 경기력이 널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10연승으로 리그 최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곽승석의 복귀라는 추가적인 호재도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대한항공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언더? 4.12-12V- 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정관장. 해시태그 홈팀 페퍼저축은행 6승 7패.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129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1-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5 원정에서 GS칼텍스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다. 5연패 흐름 속에 블로킹 6-15, 서브 1-7, 범실 16-22의 결과. 조이가 31점으로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 박사랑 세터와의 호흡 문제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해 흐름을 잃었고 상대 연속 득점 상황에서 리시브와 수비가 흔들리며 추격이 어려웠던 상황. 세터의 안정감과 아웃사이드 히터 조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 모습이 이어졌고 1라운드의 상승세와 달리 2라운드에서 흔들리며 분위기와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승 1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대전 정관장 4승 9패. 정관장은 직전 경기 127홈에서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2-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4 원정에서 IBK기업은행 상대로 0-3 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 최근 7경기 1승 6패 흐름 속에 블로킹 11-7, 서브 2-3, 범실 28-32의 결과. 엘리사 자네테가 19득점, 정호영이 17득점, 이선우가 15득점, 박은진이 12득점, 박혜민이 11득점으로 고른 공격 분포를 보였고, 블로킹에서도 11-7로 앞섰지만 세트 후반 집중력에서 밀렸고 결정적 장면마다 범실이 나온 경기. 0-2로 끌려가던 경기를 풀세트까지 끌고 갔지만 핵심 날개 자원 위파이와 주전 세터 염혜선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서연 세터의 토스에 기복이 나타났던 모습.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연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원정에서 1-3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6-9, 서브 5-3, 범실 21-25의 결과. 3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5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지만 홈에서 5승 1패로 강세를 보였고 조이가 꾸준히 득점을 책임지며 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다. 세터 운영의 불안정함은 존재하지만 정관장의 원정 6연패와 핵심 전력 공백을 고려하면 상대 실수 유도와 조이의 결정력을 앞세운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정관장은 득점 분포는 좋지만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와 범실이 반복되고 있어 첩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페퍼저축은행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5.12-12 호주 어리그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오클랜드. 이 경기는 센트럴 코스트의 포백이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오클랜드의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결국 벽을 뚫어내느냐를 보는 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포백 숫자 자체는 갖추고 있지만 측면 1대1 대처 능력이 불안하고 컷백 루트 방어에서 두 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상대 윙어가 터치라인을 깊게 파고든 뒤 안쪽으로 방향을 틀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풀백과 센터백 수미의 커뮤니케이션이 엇갈리며 마크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반면 오클랜드 FC는 프랑스와의 측면 터치라인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 페널티 박스 안쪽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거침없이 공략해 들어가는 패턴의 강점을 가진 팀이다. 프랑스와가 측면에서 1차 수비를 제치고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순간 코스그로브는 니어포스트 쪽으로 또 다른 공격 자원은 백포스트나 페널티 스팟 근처로 침투하며 슈팅 각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이때 베르스트라테가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붙어 세컨볼과 루즈볼을 회수해주기 때문에 한번 끊어낸 것 같던 상황이 다시 오클랜드 FC의 슈팅 기회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마침 센트럴 코스트가 그동안 오클랜드처럼 측면 공격 위주의 공격력을 펼치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매치업에서도 포백 수비 진영이 쉽게 흔들릴 여지가 크다. 수비 전환 시 풀백 뒷공간이 비고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를 나가는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프랑스와 중심의 돌파와 코스그로브의 포스트 플레이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한 오클랜드는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해 후반 중반 이후에도 측면에서 신선한 에너지를 투입하며 돌파 빈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센트럴 코스트는 라인 전체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실점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센트럴 코스트가 더 뒤로 말려 들어가고 오클랜드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쪽에서 계속해서 슈팅 볼륨을 쌓아가는 그림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만약 센트럴 코스트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전방에서 흐름을 끊지 못한다면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라인이 무너지고 측면 간격이 벌어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오클랜드 입장에서는 프랑스와의 돌파와 베르스트라테의 전개, 코스그로브의 마무리라는 삼각축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소대로만 전환 속도를 유지해도 충분히 다득점 찬스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다. 결국 포백의 간격 관리와 측면 대처에서 흔들리는 센트럴 코스트의 구조적 약점, 그 빈틈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오클랜드의 전술 패턴을 모두 고려하면 승부의 무게는 점점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핵심 포인트. 센트럴 코스트는 포백 간격 관리와 측면 1대1 대처가 불안해 터치라인 돌파 후 하프스페이스 컷백 패턴에 반복적으로 실점 위험을 노출하고 있다. 오클랜드 FC는 프랑스와의 측면 터치라인 돌파와 코스그로브의 타깃 플레이, 베르스트라테의 전개 능력이 맞물리며 박스 안쪽에서 꾸준히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구조다. 교체 전력에서도 오클랜드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후반 들어서도 측면 압박과 돌파 강도가 유지되면 센트럴 코스트 포백은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다.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공략, 교체 전력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센트럴 코스트의 약점을 오클랜드가 끝까지 파고들며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 6.12-12 아랍컵 요르단 이라크.
이 경기는 한쪽은 전술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펄스9 운용, 다른 한쪽은 주전 윙포워드 결장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 상황이 맞부딪히는 그림이다. 요르단은 알파쿠리를 최전방에 세워두되 실제로는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펄스9 역할을 부여하면서 샤라르와 에르산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포백이 누구를 기준으로 라인을 잡을지 헷갈리는 시간이 분명히 생기고 그 틈을 아에드와 윙백들이 빠르게 파고들며 컷백과 세컨볼 상황으로 이어가는 패턴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라크는 알사이디의 결장 탓에 측면에서 볼을 붙들고 방향을 바꾸는 플레이가 줄어들면서 중원에서 한 번에 전방을 겨냥하는 롱패스 크로스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전방 압박에 막히는 시간대에는 빌드업이 중원에서 끊기고 세컨볼 상황에서 뒤로 밀리는 구간이 길어지면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 부담이 쌓일 수 있다. 요르단은 3-4-3 구조에서 윙백의 왕성한 활동량과 이선의 연속 침투를 앞세워 이라크 포백 사이 간격을 넓힌 뒤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는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더운 환경을 감안하면 교체 자원을 활용해 측면 스피드를 유지하는 쪽이 후반 60분 이후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큰데 최근 경기 흐름과 스쿼드 컨디션을 두고 보면 이 부분에서도 요르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세컨볼 경쟁력, 그리고 결장 변수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라크보다는 요르단 쪽이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알파쿠리를 펄스9처럼 활용하는 요르단의 전술 변화가 이라크 포백의 라인 컨트롤과 간격 유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구조다. 샤라르 에르사나부 하시시로 이어지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컷백과 세컨볼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며 슈팅 볼륨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라크는 알사이디의 징계 결장으로 측면 돌파와 탈압박 루트가 사라졌고 롱패스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역습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전술 완성도와 결장 변수, 그리고 전환 속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요르단이 흐름을 움켜쥐고 승부를 끊어낼 타이밍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7.12-13 아랍컵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이번 알제리와 UAE의 맞대결은 애초에 포메이션 선택에서부터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경기다. UAE는 4-4-1 구조로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만 세우고 있어 수비 빌드업 전환을 모두 이 2명이 넓은 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들어간다. 반면 알제리는 4-2-3-1을 통해 더블 볼란치 위에 벤지아를 세우는 삼각 구조를 활용하면서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를 포진시켜 기본적으로 3대2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그래서 알제리는 하프라인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3대2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전진 패스 각도와 패스 옵션을 동시에 2-3개씩 가져가며 상대 압박을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볼 점유율은 알제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현대 축구의 흐름을 그대로 이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치업이 된다. 알제리는 더블 볼란치와 벤지아의 삼각 구성을 통해 중앙에서 압박을 풀고 브라이미의 드리블과 베르카네의 박스 장악력을 연계해 박스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슈팅 찬스를 생산해 나갈 수 있다. 베르카네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하이볼 경합을 책임지고 세컨볼 상황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면서 전체적인 슈팅 물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UAE는 카유 카네도와 알카사니의 빠른 전환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넓은 폭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상 시간이 갈수록 공간 관리와 압박 강도 유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알제리가 전방과 중원을 연계한 압박을 가동할 경우 UAE의 이선 라인은 라인 간격이 벌어지기 쉬워지고 그 사이에서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며 두 번째 볼을 계속 내주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 축구 무대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지가 이번 경기에서 알제리를 통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면이다. 알제리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장악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슈팅 볼륨 또한 알제리 쪽으로 기울 것이고 경기 전체의 속도와 리듬 역시 알제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 UAE는 전환 한두 번으로 흐름을 비틀 수는 있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중앙 숫자 싸움에서의 열세와 세컨볼 경쟁력 부족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점차 수세로 몰릴 여지가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미드필더 숫자 싸움과 점유율 흐름에서 우위를 가지는 알제리가 경기 리듬을 쥐고 흔들며 슈팅 기회와 득점 기대값 모두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알제리는 4-2-3-1로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며 4-4-1을 쓰는 UAE 대비 구조적인 숫자 5위를 확보해 점유율과 전진 패스 선택지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브라히미 벤지 아베르카네로 이어지는 전방 삼각형은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박스 안 피지컬을 동시에 확보해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슈팅 물량까지 지배하는 현대 축구의 흐름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조합이다. UAE는 카이우 카네두알 가사니의 전환 한 방은 위협적이지만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넓은 폭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상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관리와 세컨볼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포메이션 구조와 중앙 숫자 싸움, 점유율 흐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알제리가 미드필드를 장악하면서 경기 리듬과 슈팅 물량을 동시에 가져올 타이밍이다. 8.12-13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 RB 라이프치. 이번 우니온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은 말 그대로 측면 숫자 싸움만 제대로 읽어도 방향이 보이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우니온은 윙백 한 명에게 측면 공간 전체를 맡기는 5백 구조라 기본적으로 터치라인 근처에서 1대2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양쪽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윙백 한 명만 서 있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2대1 오버로드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니온이 수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를 옆으로 끌어내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안쪽이 비고 여기로 바움가르트너가 침투하거나 오펜다가 내려와 파드면서 우니온 블록이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우니온의 공수 간격은 5장의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다 보니 뒤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라이프치히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상대적으로 더 좁게 두고 전환 시 빠르게 전방을 지원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라이프치히는 수비에서 볼을 따내는 즉시 중원에서 한 번, 측면에서 한 번만 패스가 통하면 오펜다에게까지 볼이 전달되는 전환 루트가 굉장히 매끄럽게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바카요코가 오른쪽 측면에서 1대1을 돌파해 안으로 파고들거나 풀백과의 겹침 움직임으로 우니온 윙백을 2명 상대로 수비하게 만드는 순간 우니온의 수비진 입장에서는 커버링과 마킹 선택 모두가 꼬이기 쉽다. 우니온이 롱볼 위주로 빠르게 전방을 찾는 스타일이다 보니 볼을 잃었을 때 미드필더 라인이 다시 압축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라이프치히의 역습 한두 번에 곧바로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라이프치히는 최근 경기들에서 속도감을 잃지 않은 채 전환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특점 루트도 오펜다의 마무리뿐 아니라 파카요코, 바움가르트너의 박스 침투까지 다양하게 살아있는 편이다. 반면 우니온은 일리치와 안사의 타깃 능력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 탓에 라이프치히처럼 촘촘한 간격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현하는 팀을 상대로는 점유 위협지수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우니온이 버티려면 세트피스나 롱볼, 세컨볼 상황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그림 정도를 기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라이프치히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우니온 빌드업을 끊어먹는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매치는 5장의 수비로 버티는 팀과 측면 수적 우위와 촘촘한 간격으로 압박하는 팀의 싸움이고 그 상성만 놓고 보면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우니온 윙백들의 체력이 떨어지면 파카요코가 중심이 되는 측면 공격의 파괴력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라이프치히 쪽에 유리한 변수다. 핵심 포인트. 우니온은 윙백 한 명만 측면을 책임지는 구조라 풀백 윙포워드 조합을 갖춘 라이프치히에게 측면 숫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전술적 약점을 안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공수 간격을 좁게 유지하면서 수비 전환과 역습 전개를 동시에 빠르게 가져가 파카요코와 오펜다, 바움가르트너의 장점을 살린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격 루트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 측면 수적 우위, 전환 속도, 특점 루트의 다양성까지 모두 종합하면 이 경기는 우니온의 버티기보다는 라이프치히의 구조적인 우위가 더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상성 자체가 라이프치히의 측면 오버로드와 전환 속도에 유리하게 짜여 있어 이 경기는 시간 문제일 뿐 결국 라이프치히가 흐름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 9.12-13세리에 AUS 레체피사 SC. 이 경기는 공수 전환 속도와 수비 전환 완성도에서 레체가 구조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피사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터져 있어서 공격이 막히는 순간마다 역습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며 실점 위기를 자초해 왔다. 라인을 올려놓고 공격의 인원을 태우지만 볼을 잃었을 때 중원과 3백의 리트리트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허리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패턴이 자주 눈에 띈다. 반대로 레체는 라마다니가 중원에서 압박과 세컨볼 경쟁을 책임지면서 공수 전환 상황에서 첫 패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준다. 레체의 에이스 카마르다와 테테 모렌테가 빠르게 공수 전환 패스를 주고받으며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가져간다면 피사의 느린 수비 전환은 그대로 약점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카마르다가 중앙에서 센터백을 끌어내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테테 모렌테가 측면 또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를 선택하면 피사의 3백 구조는 한순간에 균형을 잃고 라인 전체가 뒤로 말리는 그림이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라마다니가 조금 더 전진한 위치에서 두 번째 볼을 정리해줄 경우 레체는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슈팅 시도까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피사는 마이스터와 트라모니, 마린을 활용해 전진 패스와 측면 전개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공격이 막힌 뒤 자리 정리가 느려지면 오히려 레체의 카운터 한 방에 크게 흔들릴 여지가 크다. 특히 레체 입장에서는 홈이라는 점을 활용해 전반에는 안정된 블록으로 피사의 패턴을 읽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속도와 강도를 높이면서 승부처를 잡는 운영이 가능하다. 피사가 리그 순위와 상황상 승점이 절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될 텐데 이 순간부터는 오히려 레체의 전환 한 방이 더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 자체보다 누가 더 적은 터치로 골문을 위협하느냐, 누가 역습 상황에서 더 높은 완성도로 마무리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라마다니를 축으로 한 중원 압박과 카마르 다테테 모렌테의 움직임을 결합한 레체 쪽이 피사의 허술한 수비 전환을 공략하기에 훨씬 유리한 구조다. 핵심 포인트. 피사는 수비 전환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 공격이 끊기는 순간마다 역습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레체는 라마다니의 중원 압박과 카마르 다테테 모렌테의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결합해 공수 전환 한두 번만으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순위 흐름과 전환 국면 완성도를 함께 놓고 보면 레체 쪽의 득점 기대값과 승리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수비 전환의 완성도와 전환 패스의 날카로움, 그리고 심리적인 흐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레체가 홈에서 끊어낼 타이밍에 가까운 한판이다. 10.12-13 리그왕 앙제 SCO FC 낭트. 이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에이스의 영향력에서 상반된 두 팀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앙제는 3-5-2 구조 안에서 체리프와 르폴이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고 벨크딤이 그 사이 공간으로 파고들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를 만드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이다. 중원은 점유 위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 낭트 수비 라인의 간격을 찢어내고 이때 벨크딤이 박스 앞 지점에서 세컨볼을 처리해 2차 슈팅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코너킥에서 리어 포스트로 뛰어들어가는 러닝 점프와 중간 헤더로 잘라먹는 패턴은 마킹 전환이 느리고 포지션 변경에 취약한 낭트 수비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낭트는 15경기 24실점이라는 숫자처럼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공중볼 대처, 세컨볼 경쟁력 모두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고 흐름이 불리해지면 라인 전체가 뒤로만 물러나는 악순환을 반복 중이다. 모스타파 모하메드에게 공이 전달되면 한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방 지원이 늦고 이선의 침투 빈도가 낮아 지속적인 압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앙제가 홈에서 볼 소유와 세컨드 찬스를 모두 장악하면서 낭트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상대로 꾸준히 슈팅 볼륨을 쌓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트 공격진의 개별 능력을 감안하면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한두 번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반격을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은 열려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앙제가 전반부터 세트피스와 측면 공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고 후반에는 템포를 조절하면서 리드를 관리하는 쪽의 그림에 가깝다. 낭트가 강등권 압박 속에서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수세적인 선택을 하다 바크스 앞에서 파울과 세컨볼을 내주며 더 위험한 장면을 허용할 수 있다. 때문에 득점 방향성은 앙제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고 세트피스와 오픈 플레이를 번갈아 활용하는 앙제의 공격 패턴을 낭트가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팀 스타일을 감안하면 경기 자체는 앙제 우세 속에 실점이 많은 낭트 수비 특성 때문에 득점 수가 어느 정도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낭트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이완이 겹치면 앙제가 추가골을 통해 승부의 쐐기를 박는 그림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술 완성도, 세트피스 디테일, 심리적 부담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앙제가 홈에서 흐름을 움켜쥘 타이밍에 가깝다. 핵심 포인트. 세밀한 코너킥 패턴과 벨크딤을 중심으로 한 앙제의 3-5-2 공격 루트가 낭트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정조준하는 구조다. 15경기 24실점, 리그 17위까지 추락한 낭트는 박스 안 수비 조직과 세컨볼 정리에서 계속 흔들리며 강한 압박보다 실수와 실점 공포에 시달리는 흐름이다. 홈 앙제는 에이스를 축으로 한 전술 응집력과 세트피스 위협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흐름과 기대값 모두 앙제 쪽으로 더 기운 매치업이다. 전술 밸런스, 세트피스 완성도, 심리 상태까지 살펴보면
이 경기는 앙제가 낭트의 불안한 수비를 상대로 승부를 끊어낼 타이밍에 가깝다. 11.12-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웨스트 브롬은 월레스를 축으로 한 측면 크로스 패턴을 플래너로 삼고 있지만 상대 수비가 측면 숫자를 맞춰 세워두는 순간 공격 루트가 급격히 막히면서 중앙을 관통하는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몰럼비의 활동량과 압박은 분명 장점이지만 그 에너지 레벨이 공격의 결정적 한 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원에서의 소모적인 압박 싸움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플래너 공격 전술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플랜 B 공격 루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웨스트 브롬 코칭 스태프가 준비한 대안 전개는 세밀한 패턴보다는 롱볼과 세컨볼 의존도 쪽에 가까운 그림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캠벨의 속도와 브룩스, 오헤어의 발밑 기술을 묶어 전방에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중원에서 전진 패스가 한번 막히는 순간 곧바로 측면 크로스나 성급한 마무리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셰필드 코칭 스태프 측에서도 플래너가 막혔을 때 사용할 플랜 B 공격 루트, 즉 패턴화된 침투와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기반으로 한 대안 전술이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양팀 최전방에 배치된 공격 자원들의 최근 득점력을 감안하면 개인 기량이 번뜩이는 장면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연속적인 득점 퍼포먼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도 위력적인 득점 폭발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골문 앞까지는 접근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패스와 마무리에서 계속 막히는 장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챔피언십 특성상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선수단 체력 관리가 까다롭고 그 여파는 공격 템포와 전방 압박 강도 저하로 직결된다. 이 매치업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실점만은 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로 주고받는 허심 공방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릴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지배해 스코어를 크게 벌리는 그림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잘 이기느냐의 관점보다는 결국 둘 다 못 이기고 끝날 가능성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경기로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라인 간 간격, 전개 속도, 최전방 결정력 세 가지를 모두 대입해보면 승부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저득점 무승부 스코어로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핵심 포인트. 웨스트 브롬은 월레스의 측면 크로스와 몰럼비의 활동량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 탓에 플래너가 막히면 공격이 금방 막히는 구조다. 셰필드는 캠벨 브룩스 오헤어 조합의 개별 능력은 괜찮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공격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코칭 스태프 모두 플랜 B 공격 루트를 뚜렷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내용상으로도 누가 이긴다보다 서로 못 이긴다는 쪽에 더 설득력이 실린다. 그 전술 구조와 흐름, 최전방 득점 감각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결국 서로 허심만 쓰다 무승부로 잠가버릴 가능성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매치업이다. 12.12-13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 지로나.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박스 근처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베냐트 투리엔테스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메이킹과 쿠보 타케우사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을 통해 상대 블록 사이 공간을 정교하게 찔러 들어가는데 강점이 있다. 특히 투리엔테스와 쿠보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삼각형 구도를 만든 뒤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침투 패스를 찔러 넣는 공격 패턴은 지로나 수비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2대1 원투 패스와 짧은 연계는 수비 시선을 계속 끌어당기고 그 과정에서 오야르사발이 반대 움직임으로 침투하며 수비 라인은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을 안게 된다. 이때 오프사이드 트랩을 노리려는 지로나의 수비 라인이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잘못 맞추면 소시에다드의 공격수들은 절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 트랩을 돌파하는 무브먼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지로나 입장에서는 박스 부근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내주며 슈팅 허용 위치와 각도가 점점 불리해지는 흐름에 빠질 수 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수비 시에는 4-1-4-1의 단단한 블록으로 중앙을 막아두고 탈압박 이후에는 투리엔테스와 쿠보를 거쳐 한 번에 전방까지 공을 운반하는 구조를 통해 위험 구역에서의 시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지로나는 라인을 내리면 공격이 무뎌지는 팀 특성상 어느 정도는 라인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소시에다드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근처 연계 패턴에 더 깊게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로나가 볼 소유를 일부 가져가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디테일과 수비 집중력 싸움에서 소시에다드가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다. 특히 홈팀 소시에다드는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투리엔테스와 쿠보의 연계를 전개해 지로나 수비를 흔들어 놓으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얻어내는 세컨드 찬스들이 점차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가 전방에서의 압박과 개인 기량을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과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경기 내내 어려운 수비 장면을 반복해서 맞이할 수 있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준비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주변 원투패스 패턴을 가진 소시에다드가 수비적으로도 더 안정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쪽에 가깝다. 핵심 포인트: 베냐트 투리엔테스와 쿠보 타케우사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소시에다드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구조다.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2대1 원투패스와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돌파하는 무브먼트가 지로나 수비의 시선과 간격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 지로나는 3백 구조에서 하프스페이스 통제와 트랩 타이밍이 흔들릴 경우 경기 내내 박스 근처에서 어려운 수비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프스페이스 장악력과 박스 주변 연계 패턴의 완성도, 그리고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지로나를 상대로 흐름과 스코어를 모두 끊어낼 타이밍에 가깝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